98쪽에 숙제 같이 맞춰보고요. 밀도에 대한 설명, 밀도 정의 아셔야 되고, 밀도 구하려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구하면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 나와요. 단위 부피당 질량. 그러면은 이제 같은 부피가 있는데 얼마나 무거우냐, 요런 게 나오죠. 그래서 밀도랑 질량이랑 똑같은 건 아니고, 밀도를 부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밀도는 이게 물질의 특성이야. 그래서 물 100g 있을 때랑 200g 있을 때 밀도는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뭐 100세제곱센티미터만큼 차지해. 근데 얘는 200세제곱미터만큼 차지해요. 밀도를 나눠보시면 똑같아요. 밀도를 나누면 1. 이거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 같은 물질이면은 밀도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틀렸고, 같은 물질인 경우 상태가 변하면 밀도도 달라진다. 이거 맞는데, 질량은 안 달라지지만 상태에 따라 부피가 다르잖아. 부피가.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 그 값은 달라지는 거죠.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크면 밀도가 큰 거고, 소금을 더 녹여도 밀도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밀도가 이게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요. 그럼 소금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넣어. 그러면은 이만큼의 부피가 증가하질 않아. 소금이랑 물 사이에 이게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 많이 넣어도요, 여기 소금물의 부피는 별로 안 증가해요. 그러니까 질량은 많이 증가했는데 전체 부피가 별로 안 증가하니까 밀도는 점점 늘어나는 거야. 진한 소금물일수록 더 부피분의 질량값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넣었으면 이만큼만큼 부피가 증가하면은, 사실 질량 증가하는 것만큼 부피도 증가하면은 밀도가 일정하겠지만 안 그렇다 그거지, 이거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뭐 소금물에다가 뭐 있을까? 뭐 메추리알 같은 거 이제 띄울 때 소금을 더 많이 넣으면 얘가 더 많이 떠요. 왜냐하면 소금물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함으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이거 말은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면은,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은 맞아요. 특성 아니다, 틀려. 어렵죠 이게. 자, 원래 물이 31ml가 있었는데 얘를 넣었던, 읽어야 됩니다. 눈금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읽어야 됩니다. 30에다가 5 1, 2, 3, 4, 5 그러니까 2네. 그 37이 됐네요. 37. 그러면은 37이 됐으면 원래 물의 부피 빼니까 6ml만큼 증가한 거야. 6ml만큼 증가했어요. 근데 얘 질량을 모르는 거구나 지금. 부피분의 질량하면은 밀도가 나와야 돼. 부피분의 질량하면 밀도가 나와야 돼. 근데 세제곱센티미터랑 밀리리터랑 똑같은 거예요. 1세제곱센티미터랑 1ml랑 똑같은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밀리리터로 측정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씩 세우면 되고, 그럼 질량을 여기다 곱하면 되네. 33.6이겠네, 그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자, 부피와 질량하고 관계다. 부피와 질량 써져 있는데, 요런 순서로 써져 있으면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x 증가량이 부피고 x가, y 증가량이 질량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밀도죠? 기울기가 밀도다,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가 제일 기운 게 누군데? A잖아요. A가 밀도가 제일 큰 거죠? A, B, C 순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기울기가 밀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이런 게 문장으로 나오니까. 다음 그래프에서 부피분의 질량이 뜻하는 것은, 아니면 뭐 기울기가 뜻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밀도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공부할 때 이게
뭐 일단 답만 딱 맞히지 마시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결과다. 지금 다행히 부피분의 질량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짝대기 하나씩만 그으면 이게 밀도야, 밀도. 이거는 이제 4고요, 이거는 7이고요, 이거는 5고요, 이거는 6이고요, 이거는 4네요. 그래서 밀도가 같은 애가 누구야? A랑 2네. A랑 2가 밀도가 같다.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같다. 자, 5번입니다. 자, 밀도가 큰 애가 아래층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 애를 넣는데, 그러면 밀도 구해야지. 부피분의 질량 2.5. 그러면은 3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위에 있고 2보다는 크니까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B와 C 사이에 있는 거죠. 4번이 답이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밀도 구하셔라. 밀도와 관련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명조끼 입으면 그러니까 내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구명조끼는 가볍기 때문에 질량 조금만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해가지고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크므로, 자, 일단은 요 말이 틀렸어요. 요거는 맞는데,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작아. 작음으로, 그래서 빙산이 뜨는 거예요. 그건 왜 작은 거냐면, 얼음의 부피가 더 커요, 물보다. 그러니까 얼음이 될 때, 물이 얼음이 될 때, 이렇게 육각형 구조가 되면서, 그 빈 공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얼음의 부피가 물보다 크고,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은 겁니다. 헬륨이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므로, 맞아요, 떠오르고, LNG는 이제 도시가스인데, 이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 이게 주성분이 메테인인데, 그럼 가스 누출 경보기를 천장에 설치해야지 돼. 뭐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천장 쪽에 있어요, 가스 누출 경보기가. 왜냐면 가스가 누출됐을 때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LPG다, LPG는 밀도가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그러면 얘는 누출 경보기를 아래쪽에 설치해야 돼. 그 가스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자, 열기구 내부 공기를 가열하면은 팽창해서 주변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열기구가 떠오른다. 맞습니다. 4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자, 20도씨 물 20g에, 물이 20g이야. 이게 어떤 고체를 녹였더니 12g을 녹였더니 3g이 녹지 않고 남았다. 몇 g 녹은 거야? 9g이 최대 녹은 거네. 근데 물질에 대한 용해도를 구하시오. 용해도는 기준이 뭐야? 용매 100g, 물 100g에 녹는 용질의 최대로 녹는 용질의 그람수. 이게 정의야, 정의를 알아야지 뭘 풀지. 20g에 9g이 최대로 녹았다라는 거는 이게 5배 되죠. 100g이 되면 100g이 되면은 45g까지 최대로 녹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물의 양이 5배가 되니까. 용해도가 얼마야? 45가 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12g을 넣었더니 3g이 녹지 않았으니까 9g이 최대로 녹았다. 그런데 물이 20g이기 때문에 용해도는 물 100g 기준으로 할 거니까 5배의 물의 양이 많아지면 5배 더 녹겠죠. 그래서 45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냥 그람 수니까 단위가 없어요. 그냥 45만 쓰는 거야. 뭐 이거 그람 이런 거 안 쓰는 거예요. 단위를 쓸 때는 단위를 얘는 안 쓰는 겁니다. 용해도는. 자,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 커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커진다. 맞죠? 그 다음에 물은 100g으로 했네. 얘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다. 염화나트륨 가장 작네요. 40도씨에서 질산나트륨 용해도가 가장 크다. 데이터를 읽어야죠. 이게 그러네. 질산나트륨 용해도 제일 크네. 60도씨에서 질산칼륨 용해도 가장 크다. 아니네. 아니잖아. 아직 질산나트륨인데.
60도씨에서 포화 용액을 만드는 이런 게 중요하죠. 자, 60도씨에서 최대한 많이 녹였어. 이만큼씩. 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해.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요만큼씩이에요. 질산나트륨은 요만큼 석출되는데, 자, 질산칼륨은 이만큼 석출돼. 질산칼륨 이만큼. 여기까지네. 이만큼. 왜냐하면 최대로 녹은 다음에 나중에 20도씨에서 녹는 양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네요. 이만큼 석출돼. 그래서 온도에 따른 기울기가 가장 큰 애가 석출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많이 녹았다가 나중에 조금 녹으니까 석출된 양이 제일 많죠. 질산칼륨이 가장 많이 결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맞죠? 이거 설명 맞아요. 5번.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용해도 곡선인데 A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요, 아직은 포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가 요 점에 닿으려면 온도를 60도씨로 낮추거나, 아니면 지금 물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g당 50g을 더 녹이는 거예요. 물 100g당 50g을 더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거나 포화시키려면 용질을 더 넣어줘야죠. 용질이죠. 넣어서 녹이는 애 용질. 뭐지? 맞는데? 2번 3번 5번 맞는데. 다시 읽어볼까? 예, 답이 틀려 있는 것 같네요. 예. A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 예. 용질을 50g 더 넣거나, 예. 온도를 60도씨로 낮추면 되는데, 3번 5번이에요 답이 틀려 있구나. 3번 5번 맞고요. 얘가 그 다음에, 자, 질산나트륨의 물에 대한 용해도다. 이게 50g이다. 잘 봐라. 50g. 50g이면 체크를 해놔야 돼, 일단. 50g이네. 100을 안 했네. 자, 물 50g에 질산나트륨 50g을 80도씨에서 녹였대요. 예, 녹나 일단 봅시다. 녹아요. 왜 녹냐면, 용해도가 80도씨에서 148이야. 물 100g에 148g까지 녹아. 근데 물 50g이면은 74g까지 녹겠네요. 74g까지. 근데 50g 넣었으니까 녹죠. 포화 상태는 아니지만 50g 다 녹은 거예요. 다 녹은 상태에서 온도를, 용액의 온도를 20도씨까지 냉각시켰네. 그럼 20도씨에서 용액은 얼마지? 87이야. 근데 50g 넣었는데 87g 다 녹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물에 100g일 때, 물이 100g일 때는 87이니까 물이 50g일 때는 얼마겠어요? 87이 아니라 얼마지? 43.5까지 녹는 거야. 이만큼. 이거 절반. 왜냐면 물의 양이 절반이니까. 물이 100g 있으면 87인데 물이 지금 50g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녹죠. 이거 녹는 거다. 50g을 넣었는데 43.5g은 녹고 나머지 6.5g은 안 녹으니까 석술. 답은 6.5g. 꼭 나와요, 이거. 시험 보면 이거 꼭 나옵니다. 이런 거 이거 배우려고, 이거 계산하려고 공부한 거거든. 이런 거 계산하려고. 꼭 나옵니다. 자, 기체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인데, 압력과 온도.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잘 녹는다. 근데 기포가 발생하는 거는 용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미 사이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안 녹아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보이는 게 많이 녹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실험에서 기체 용해도와 압력하고의 관계. 그러면 온도는 일정해야 돼. 이거랑 이거 비교해야지. 이렇게. 온도는 같은데 하나는 뚜껑을 막아. 그러면 기체가 못 빠져나가니까 내부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C와 D를 비교해야지 압력과 용해도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압력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고무막에 막으면 압력이 달라져. 자, A에서 C 중 발생하는 기포 양이 가장 많은, 용해도가 가장 적으냐 이게. 기포 많이 발생하는 거는 용해도가 적은, 용해도가 작은 거예요. 누가 제일 용해도가 작냐? 온도 높고 뚜껑 열어놓네. 온도 높고 뚜껑 열어놓네. 얘가 용해도가 가장 적어서 기포가 제일 많이 발생해. 얘네 사이다 같은 거 이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다음에 막이 열면 별로 안 나오는데, 뭐 따뜻한 상태에 있다가 열잖아. 그럼 막 기포 막 나오죠. 그런 거는 용해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체 용해도와 관계 있는 생활 속의 현상이 아닌 것은, 수돗물을 끓이면 소독약이 냄새가 없어진다. 이게 맞는데 이거 왜냐하면 얘가 염소소독이라는 거예요. 염소소독. 이게 원래 기체야. 이게 끓이면 날아가요. 용해도가 감소해서. 옛날에는 다 수돗물 끓여 먹었죠. 보리차 이렇게 끓여 먹죠. 탄산 음료 마개를 열면 거품이 발생한다. 맞아, 용해도가 감소해서. 근데 이건 압력 감소해서 그런 거고, 높은 산에 올라가 밥을 지으면 쌀이 서익는다. 이거는 온도에 따른 그 압력에 따른 끓는 점 차이죠. 끓는 점 차이. 끓는 점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항 속의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온다. 더운 여름날이 중요한데, 여름이면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가 이렇게 빠져나가. 근데 그나마 요 근처는 산소가 들어와요. 왜냐면 녹는 상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뻐끔뻐끔 거립니다. 잠수부가 물 깊은 속에 갔다가 갑자기 물이 올라오면 뭐 하는 거냐면 압력이 감소해.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 용해도도 감소해. 그러면 잠수했을 때 압력 높은 곳에서는 기체가 혈액에 녹아 있다가 압력이 감소하면서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안 녹으니까 혈관을 막아요. 기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 혈임이 안 되거든. 그래서 병 걸려요. 잠수병. 잠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이제 그런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죽기도 하고. 옛날에 뭐 세월호 뭐 구조 작업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잠수병 때문에. 그런 거는 기체 용해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됐어요? 다음에 혼합물에 분리해야죠. 네. 46쪽 활절해 봤죠? 맞아요? 네, 46쪽. 자, 물질의 특성을 배웠고, 그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질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특성으로 혼합물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이런 거는 주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겁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하는데, 자, 여기 액체 혼합물이 있네.
뭔지는 안 주어졌지만 밑에 있는 뭐 소주로 하자. 밑에 자 막걸리를 먼저 만들어. 이게 막걸리야 이게. 막걸리. 막걸리는 원래 곡물을 발효하여 만드는 거예요. 발효를 시키면 에탄올을 만들어요. 이 곡물을 발효해 가지고 에탄올을 만들어. 알코올을. 그럼 여기에 알코올하고 물이랑 여러 가지 찌꺼기 뭐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탁하지. 탁주라고 하지, 탁주. 그리고 가열을 해. 근데 에탄올이 물보다 더 빨리 끓어요. 이게 78도씨에서 끓고, 요건 물은 한 100도씨에서 끓고. 찌꺼기는 거의 남아요. 이런 걸 하면. 그러면 가열하면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이 기체 상태로 여기 나와. 이렇게. 근데 날아가면 안 돼, 다. 우리는 에탄올을 모아야 되니까 찬물을 떠놔, 위에다. 찬물을 떠놓고 있으면 증발돼서 날아가던 에탄올들이 여기에 맺혀요. 액체 상태로. 그럼 똑똑 떨어져. 그걸 모은 게 소주야, 소주. 소주는 맑죠? 증류주라고 합니다. 증류주. 소주 뒷면에 보시면 증류주라고 써있어.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물도 증발돼요. 자, 그거는 좀 이해를 도우려면 알긴 해야 되는데 78도씨여도 물이 증발될 수 있어요. 원래 온도 좀 낮아도 증발은 되잖아. 끓는 거는 100도씨에서 끓어도. 그러니까 이거 가열하다 보면 알코올이 주로 나오긴 하는데 물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맺혀가지고 떨어지면 소주가 나오는데, 소주가 뭐 옛날 소주는 25%까지 있었는데 25도였는데 요즘은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뭐 16인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 이게 증류라고. 증류라고 해요. 액체 혼합물을 넣고 가열해서 먼저 끓어 나오는 애를 다시 냉각해서 모아. 그러면 얘랑 끓는 점이 다를 거 아니야. 남는 애랑 먼저 끓는 애랑 끓는 점이 다른 거를 이용해서 증류라고 하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 그거에 얘가 이제 이 소주꼬리 얘가 있고,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바닷물에 소금이랑 물이랑 같이 있는데 가열해가지고 물은 수증기를 만든 다음에 다시 모으면은 그걸 소금기가 빠진 그런 물을 만들 수가 있죠. 분리한 거지 그게. 자, 그런 거 증류수라고 해요. 이런 걸 증류수라고.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야. 순수한 물. 증류수는 순수한 물입니다. 자, 물과 에탄올 분리. 자, 이거는 이제 가열하다 보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 정도 되면 에탄올이 주로 나와요.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에탄올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에탄올이 다 기체로 됐어. 그러면 이제 물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러다가 물은 이제 100도씨가 되면은 이제 팔팔 끓죠. 근데 끓어 나오는 애를 따로따로 받아야지, 물론 당연하겠지만, 요런 이제 실험할 때 에탄올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관을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 이거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 받아야 돼. 근데 C 구역에서 나오는 거는 좀 섞여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거합니다. 그러면은 자, 원유도 액체 혼합물이고 끓는 점 차가 달라요. 처음에 원유를 캐내면은 까만색이야. 까만색을 가열을 해. 그러면 기체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증류탄 꼭대기에서 기체로 나오는 거네. 이거는 기체로 나오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휘발유 같은 경우에 30에서 120이면은 끓는 점이야. 근데 그거는 만약에 30에서 120보다 더 높으면은
가스 형태로 나오겠지만 온도가 근데 그거보다 더 낮아지면은 이제 액체가 되는 거예요. 30에서 끓는데 25도씨야. 그럼 액체지 액체. 여기 얘가 탑이 되게 길어 원래. 그 아래가 온도가 높고 위에가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여기서 액체가 된 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휘발유라고도 하고 나프타라고도 합니다. 휘발유는 자동차 연료로 많이 쓰이고 나프타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야. 등유는 150에서 200 정도 되면은 이게 끓는 점이야. 근데 얘보다 낮으면은 액체가 되는 거야. 얘보다 낮으면. 낮으면 액체가 된 애들이 여기 방울방울 모였다가 여기로 가면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이렇게 오다가 끓는 점보다 낮아졌어. 경유가 230에서 350에서 끓는 점이래. 230도보다 낮아요. 그럼 액체가 돼. 액체가 되면 여기 또르륵 나옵니다.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남는 애가 아스팔트고, 중유는 선박 연료고, 경유는 디젤 기관이나 그런 거의 연료. 디젤 기관은 뭐 열차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엔 자동차들도 디젤 기관 많아서 선생님도 경유 넣고 다니는데 경유는 이제 저런 데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유는 예전에는 원래는 등 있지, 등 호롱불 이런 거 그런 거 키던 건데 요즘은 항공기 연료로 많이 씁니다. 등유가 나프타라고 불리우는 애는 자동차 연료나 화학 제품 만드는 데 쓰인다. 이 방법은 뭐냐? 증류다. 증류. 액체들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 증류. 자, 밀도차 조금만 있다 하고요.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5번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1번에서 5번. 액체 상태 혼합물 가열할 때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 증류. 액체 상태 혼합물을 증류 장치에 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나오는 거죠. 가열해 가지고 온도를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애가 먼저 기체가 돼서 나오는 거죠. 다음과 같은 혼합물에 분리해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 바닷물에서 식수 얻을 때는 끓는 점을 이용하고,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방법을 써라라고 하면은 증류 쓰는 거고, 요런 게 이제 애들이 틀립니다. 방법을 쓰라라고 하면 증류를 쓰시고, 물질의 특성을 쓰라라고 하면 끓는 점, 녹는 점, 뭐 밀도,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여기 답은 끓는 점 쓰시는 거죠. 네? 증류 쓰지 마시고, 방법 물어보면 방법 쓰고, 즉 물질의 특성 물어보면 특성 쓰고. 자, 4번.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가열 곡선인데 좀 외우고 있는 게 좋긴 하죠. 에탄올은 78도씨가 끓는 점이에요. 물은 100도씨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 도중에는 온도가 안 올라가요. 왜냐면 에탄올이 기화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근데 좀 올라가지. 근데 이거 혼합물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혼합물이니까. 약간 올라가는 이유는 혼합물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때 주로 나오는 거는 에탄올이고, 나중에 요때 나오는 거는 물이죠. 여기는 대략 한 78도씨 정도 되고, 요거는 100도씨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 고르면 되죠. 가. 에탄올이 나오는 구간은 가다.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증류탑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가 돼요. 위쪽에서.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쪽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높이까지 더 올라갑니다. 뭐지? 여긴가? 됐죠. 그 다음에 6번은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고요. 일단은 끓는 점에 의한 분리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48쪽 봐주시고, 이게 실험을 할 때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끓임 쪽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게 없으면 이렇게 돼. 부글부글 끓어 이렇게. 그럼 넘쳐. 그러면은 다 실험 실패야. 왜냐면 혼합물이 넘어왔잖아 지금. 원래는 뭔가 분리하고 싶은 건데 혼합물이 넘어와 버리니까 이거 망치는 거죠. 그래서 끓임 쪽이라고 작은 그 돌멩이 같은 거야. 그런 거 넣어 놓으면은 기포가 부서져 가지고요, 작은 기포들이 많이 생겨. 그런 건 넘치진 않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이렇게 오죠. 이렇게. 근데 오다가 보면 찬물을 만났네? 그러면 여기서 액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끓는 점 쓰는 거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 뭐 있을까? 뭐 온도계 같은 거 설치해야 되고, 됐나? 뭐 설명할 거 다 있나? 자, 이건 하여튼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고요. 자, 1번부터 얼마 안 되네. 5번까지만 일단 풀면 되겠네요.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십시오.
있나요? 자, 1번 밀도차를 이용한 거 아니지. 끓는 점 차다. 끓는 점 차. 자, 옳은 것은 이거 아니고요. 예, 이 장치 이용하면은 혼합물 분리 방법은 재결정이다. 아직 안 배웠지만 재결정 아니고요. 증류고 증류.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이거는 섞이지 않는 애는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거 사용하면 돼. 이거는 섞이는 거야. 분별 깔때기로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섞이지 않으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이거 맞네요. 4번이 맞고요. 그다음에 액체 물질을 갑자기 끓어오를 수 있게 끓인 쪽으로 넣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섞인 상태로 넘치기 때문에. 자, 2번에 이걸 소주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처음에는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만들고, 그거는 이제 막걸리가 되고 탁주가 되고요. 얘를 가열해가지고 에탄올하고 물, 이게 에탄올이랑 물이랑 섞여 있어 사실. 에탄올만 나오진 않아요.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긴 해. 자, 근데 이런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리가 된 거죠. 왜냐면 요 남는 찌꺼기들, 곡물 찌꺼기들 이런 거는 분리가 된 거죠.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방법이고, 이 방법의 이름은 증류라고 하셔야 되고. 3번. 자, 78도씨 부근에서 끓어 나오죠? 이게 여기가 끓어 나오는 건지 알죠? 그쵸? 1학년 과정에서 액체가 끓을 때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든요. 자, A 구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맞고, B 구간은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맞습니다. 자, C 구간은 물만 끓어 나온다.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별로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에탄올은 거의 다 나왔고, 여기는 물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맞네요. 왜냐면 끓어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 끓어 나온다. 옳지 않는 거 찾는 거구나. 다시 할게요. A 구간의 혼합물 온도 높아진다. 맞고 물만 끓어 나온다. 아니고 3번. 자, D 구간의 온도는 순수한 물에 끓는 점과 같다. 맞습니다. 지금 B와 D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상태 변화 일어나는 거 AC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상태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4번에 원유의 그 분리하는 장치인데, 이걸 증류탑이라고 하고요. 자,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것 좀 아셔야 됩니다. 위로 갈수록 온도 낮아져요. 그리고 얘네들의 끓는 점도 낮아지죠. 각 층에서 얻어진 물질 중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는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이건 안 나왔네. 그럼 증유. 증유가 이제 무겁다라는 뜻이야. 사실은 이제 무거운 기름인데, 경유는 그거보단 가볍다 이런 소리고. 자, 아스팔트는 거의 끝까지 그냥 남아있어요. 그럼 그거 가져다 도로에 까는 거야. 도로 아스팔트라고 부르잖아. 그 아스팔트가 이 석유에서 그 까만색 성분이야. 그 아스팔트 까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는 뭐 버릴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씁니다. 근데 좀 아까운 자원이죠.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플라스틱을 다 만들거든요. 석유로 플라스틱 만드는 거야. 이거 석유 없으면 못 만들어요. 플라스틱 제품. 근데 이거 다 태워버리면 되게 아깝지. 나중에 플라스틱 제품 이렇게 싸게 안 나와요. 이거 엄청 싸잖아. 플라스틱. 이거 텔레비전 이거 한 70만원? 예. 이 정도 크게 70만원 밖에 안 해. 되게 싼 거야 이게. 어디 고급 뭐 음식점 가서 음식만 먹어도 막 몇만원씩 하는데, 이거 석유로 만드는 겁니다. 특히 나프타 이걸로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거예요. 뭐 니네 뭐 신발 뭐 이런 거 다 여기 보이는 웬만한 애들 다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을 좀 아낄 필요가 있는데, 연료로 써버리는 건 되게 아까운 거죠. 옳지 않은 거,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장치이고, 원유는 혼합물임을 알 수가 있고, 증류탑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 낮아지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가열하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증류탑의 위쪽에서 분리가 되죠.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증류라는 방법으로 지금 분리하기 때문에. 됐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도 마저 할게요.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고체 혼합물 분리할 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고체 혼합물 분리. 액체도 있구나. 그러니까 주로 고체. 액체는 섞이지는 않아야 돼. 섞이면은 그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를 하는 거야. 증류라는 거. 섞이면. 섞이지 않으면은 얘도 가능하지. 자, 고체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A 플라스틱하고 B 플라스틱이 있는데 얘를 어떤 액체에 넣으면 밀도가 작은 애는 뜨고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만 살짝 건져내면 돼. 분리한 거야, 그게. 근데 이때 액체의 밀도가 A보다는 작아야 되고 B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혀야 되니까. 이해 가시죠? 그 밀도가, 액체의 밀도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플라스틱은 이런 액체에 녹지는 않겠지만 녹으면 안 돼요. 고체가 액체에 녹으면은 나는 분리하려고 넣었는데 다 녹아버리면은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금 같은 거를 뭐 물에다 넣으면은 녹아버리잖아.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뭐 이제 거른 다음에 또 분리해야 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자, 아무튼 고체 혼합물 분리할 때 액체가 두 밀도의 중간 정도 되는 액체를 사용해서 뜨는 애랑 가라앉는 애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 중에 서로 섞이지 않는 애, 크게 물하고 기름, 물이 아래쪽에 있고 기름이 위쪽에 있어. 아니면 식용유 이런 거. 밀도가 작은 애가 떠 있고요, 밀도가 큰 애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분별 깔때기는 콕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구멍이 여기 하나 뚫려 있어.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 이 구멍으로 이 물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다 보면은 요 층이 보이거든. 여기가 이렇게 쑥 내려오다가 얘가 내려올 때쯤 되면 싹 잠그는 거야. 간단해요, 사실은. 이거는 해보시면. 이거 초등학생들은 우리 싫어하는데, 보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싹 잠그면 끝이야, 이게. 근데 이제 밀도가 큰 애가 아래쪽에 있다라는 건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데, 물하고 에탄올은, 이거네, 미안해요, 이거. 물하고 사이오마탄소는 사이오마탄소가 아래에 있어요. 사이오마탄소라고 하는 애가. CCl4인데 얘가 아래에 있어요. 그거 빼고는 대부분 물이 사실은 아래에 있어요. 간장도 사실 이거 소금물, 이게 물이죠, 물. 사이오마탄소는 물보다 무겁다.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고, 사이오마탄소는 물보다 무거워. 그래서 분별 깔때기 아래층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되게 물이 무거워요. 에테르랑 물이랑 비교하면 에테르가 더 가볍고 참기름이 더 가볍고, 이거는 이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걸로 분리합니다. 물하고 식용유가 있는데 분별 깔때기에 넣고, 자, 입구로 마개를 막아 혼합물을 두 층으로 나누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요게 마개가 있거든, 여기. 그 다음에 층이 나누어지면, 요거 중요한데, 마개를 연 후 꼭지를 돌린다. 요게 뚜껑을 이제 연 다음에 꼭지를 돌려야지 잘 흘러내려와. 압력차가 있어가지고, 뚜껑 막은 상태로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마개를 연 다음에 꼭지를 돌려라. 그럼 아래층의 액체 물질을 분리하고 경계면이 있을 거야. 경계면. 요 경계면. 그거는 좀 아까워도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사실은.
순수하게 분리하려면. 그게 여기 써있는 경계면은 따로 받는다. 그러면 밑에 물이 나왔죠? 밑에는. 근데 식용유는 위로 이렇게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물이 지나갔으니까 물이 지나간 길에 물이 묻어 있거든. 식용유도 여기로 통과시키면 물하고 묻으니까 식용유는 위쪽으로 따라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분리하는 거고, 이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고요. 밀도가 큰 애가 아래층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다른 예를 사금 채취. 사금이 많이 나는 어떤 뭐 개울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모래를 퍼요. 그냥 모래를, 땅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 그리고 물살에 모래를 쓸려 보내. 만약에 금이 있잖아. 그럼 금이 남아요. 금이 밀도가 커가지고 안 쓸려가. 이렇게 해서 금을 채취하는 거야 진짜로. 그냥 강가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금이 조금씩 나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사금 채취. 좋은 벽시 고르기.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벽시 중에 알곡이 있고, 알곡 꽉 채워져 있는 쭉정이가 있어. 껍데기만 있는 게, 껍데기만. 껍데기 심으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모내기 할 때 쭉정이랑 좋은 벽시 이 혼합물에 소금물을 넣어요. 소금물은 이제 밀도를 좀 물보다는 높인 거지. 그러면 좋은 벽시는 가라앉고 쭉정이는 떠. 그럼 이거는 걷어가지고 버리고 좋은 벽시로 이제 심으면 되죠. 모래와 스타이로폼 분리. 스타이로폼은 뜨고 모래는 가라앉으니까 분리되고요.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신선한 달걀이랑 오래된 달걀은, 달걀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달걀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 오래된 달걀의 밀도가 작아. 질량이 감소해가지고. 그래서 신선한 달걀이 가라앉고 밀도가 크니까 오래된 달걀은 뜹니다. 혈액의 원심 분리. 이거를 혈액 샘플을 이렇게 집어넣고 윙 돌려요. 그러면 혈구가 더 무거워. 밀도가 커. 혈구가 바깥쪽으로. 혈구가 여기 가라앉아 있고 가라앉아 있고 혈장은 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혈액의 원심 분리.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둥둥 떠 있으니까 위에 있는 애들을 이제 이렇게 건져내거나 아니면 뭐 흡착포 같은 거 뿌려가지고 제거합니다. 흡착포 같은 거는 이제 종이죠, 종이 뿌려가지고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다. 이런 건 다. 자, 문제 풀어 좀 보세요. 6번부터 10번까지. 이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야. 근데 이게 깔때기 맞죠? 선생님이 맞춤법을 잘 몰라가지고. 분별 깔때기 맞습니다. 그렇죠? 이 실험 기구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밀도차. 밀도 써도 되고 밀도차 써도 되고.
이 실험기구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밀도가 작은 애가 A죠 지금. 네, 큰 애가 B입니다. 아래층.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오일 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름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뭐 이렇게 부표 같은 거 이렇게 펜스를 쳐 이렇게. 그래 퍼져나가면은 오히려 다시 회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둬놓는 거죠. 그 다음에 흡착포를 이용하여 기름을 제거한다. 이때 물질의 특성은 이제 밀도, 기름이 떠 있는 게 밀도가 낮아가지고 떠 있는 거거든요. 자, 끓는 점 이용한 건 아니죠. 밀도. 요 부분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실은. 7번부터인가? 6번부터군요. 6번부터 서술형 있는 것까지 22번까지 다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 있네. 뒤에 보면. 6번부터 22번까지 보겠습니다.
하고 좀 쉬자. 혼합물 분리 원리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자, 아이고 어렵네. 공기에서 질소 분리한다. 어렵다. 이거는 이제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공기를 이거를 냉각을 해요. 일단 한 마이너스 거의 200도씨까지 냉각을 해요. 그래야지 액체가 돼요. 액체로 먼저 만들어야 돼 사실은. 끓는 점을 이용하려면 끓여야 되는데 이미 끓어져 있잖아요. 기체가 공기가. 근데 액체로 만든 다음에 온도를 올려. 그러면은 이제 얼마지? 마이너스 196도씨면은 질소가 끓어 나오고 마이너스 185도인가? 한 그 정도 되면 얘가 산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질소와 산소의 끓는 점이 달라가지고 분리가 돼요.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액체 질소 이런 거가 있어요. 하여튼 요거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고, 소금물에서 물 분리한다. 이거 끓여가지고 소금은 안 끓고 물은 끓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거든. 소금물 끓이면 소금을 안 끓고요. 물은 끓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지. 끓는 점이지. 요거 끓는 점인 거 아시죠? 이거 기름은 이거 뭐겠어요? 밀도죠? 소주 이거는 끓는 점이지, 그쵸? 그래서 답은 고를 수 있어요. 1번을 잘 몰라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4번이 밀도가 나머지는 끓는 점이구나 알 수 있으니까 답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인데, 자, 옳지 않은 거 1번은 맞고요. 쭉정이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떠있는 거고, 좋은 벽시는 쭉정이보다 밀도가 크고요. 쭉정이가 뜨지 않을 때 소금물에 물을 더 넣는다. 만약에 소금을 더 넣어야죠. 그러니까 쭉정이 밀도가 물보다 크면은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야. 소금물을 더 넣으면은 얘 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선한 달걀 고를 수 있다. 신선한 달걀이 가라앉아 있는 애가 신선한 달걀이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이 에테르가 뭔지 몰라가지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에테르는 기름 같은 거예요, 기름. 근데 에탄올 얘네는 섞여요, 섞이는 건 이걸 못해. 그래서 3번 골라야죠. 물하고 에탄올을 섞이기 때문에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증류하셔야 됩니다. 증류. 3번이고, 옳지 않은 거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분리할 때 사용되는 거 맞고요. 밀도차를 이용한 거 맞고요. A는 B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있는데 맞네요. A가 지금 떠있어. 꼭지를 열면 A가 먼저 나온다. 아니죠. 밑에 있는 B가 먼저 나오겠지. 그쵸? A와 B의 경계 부분은 따로 받는다. 거기는 사실 어려워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따로 받아내는 거야. 그 부분만은 넘기시고,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얘가 아닌 것은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다. 이거는 끓여가지고 얻는 거잖아. 이거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야. 1번은. 나머지는 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증류장치를 이용하여 분리하기에 적당한 혼합물을 모두 고르면, 증류장치는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물과 석유는 안 섞이지. 이런 거는 분별 깔때기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2번, 3번 고를 수밖에 없네. 물과 소금도 물은 끓는데 소금은 안 끓으니까 이게 끓는 점차가 있는 거예요. 증류장치고, 물과 메탄올은 끓는 점이 에탄올보다 더 낮아요. 더 낮습니다. 근데 이 1번, 5번은 안 섞이기 때문에 그냥 분별 깔때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별 깔때기를 할 수 있는 애를 굳이 증류를 하지 않아요. 이게 훨씬 쉬운 거야, 지금 분별 깔때기가. 그냥 넣고 돌려가지고 빼면 끝이야. 근데 증류하려면은 이제 뭐 가열도 해야 되고 어려워요, 이게. 톱밥과 모래도 이거는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톱밥은
물 위에 뜨고 밀도, 모래는 가라앉으니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야. 자, 12번에 이게 가장 끓는 점 낮은 애가 여기로 분리되는 거야.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고, 뭐 순서대로네, 순서대로. 자, 옳게 짝지은 것은 C 등유, 이게 맞네요.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플라스틱의 밀도 차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분리한 거죠. 밀도가 큰 애가 가라앉는 거니까 요거겠다, 그쵸? 물의 밀도는 A랑 B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14번. 자, 뭔가 데이터를 이제 뭐 분석해야 되고 뭐 이러면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그냥 써져 있는 것만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자, 밀도가 1.3g 세제곱 센티미터인 고체 A와 1.9인 B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액체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녹이지는 않는다. 뭐야, 뭐예요?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고. 사용탄소죠, 그쵸? 찾으면 되죠. 얘보단 크고, 그래야지 얘가 뜨지. A는 뜨고 B는 가라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야 돼. 사용탄소죠. 잘 보면 보입니다. 괜히 이런 거 어려워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저런 거에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약간 분석적 사고가 조금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해보시면 되는데, 안 해봐서 문제, 안 해봐서. 해보면 돼, 해보면. 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밀도죠, 밀도. 2번이고요.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대충 맞네. 산소 마이너스 183도 썼네. 아르곤이 마이너스 185.8이구나. 자, 아무튼 이 공기를 냉각을 시켜요. 냉각시키는 방법은 좀 까다로운데, 하여튼 거의 한 마이너스 한 200도씨까지 냉각시켜요. 그러면 액체 공기가 돼. 근데 이 중에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누구 같니? 이 중에 질소가 낮은 거예요? 아르곤이 낮은 거예요? 뭐 산소가 낮은 거예요? 낮은 애가 누구니? 낮은 애가. 아르곤이야? 낮은 애가 누구예요? 질소가 낮은 거예요. 마이너스 196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낮은 애가 먼저 끓는 거예요. 낮은 애가 온도를 높이는 거야. 한 마이너스 한 200도씨 정도에서부터 높이다 보면 얘가 먼저 끓는 거예요. 얘가 끓어서 나오는 거예요, 질소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얘가, 그 다음 아르곤이 B다, 그쵸? 이거보다 높은 애가 얘인데 이거보다 높은 애가 얘야.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얘가 아르곤이 B로 나오고, 산소는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거야. 산소는 지금 맨 마지막에 액체 상태까지 남아있죠. 증류를 물론 기체로 나중에는 얻어내면 돼. 근데 이제 저 그림에서는 지금 산소가 맨 아래층에 있어야 됩니다. 자, 증류를 이용하여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 이것도 증류예요. 증류탑의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지는 거고, 낮아지는 게 맞는데, 잠깐만. 증류탑의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지는 게 맞죠. 아래쪽을 살살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다음 질소 A가 질소, 아르곤, 산소, 이게 맞습니다. 기억되기로. 그 다음에 17번도 어렵네요. 근데 잘 보면은 아는데, 사실 보면 뭐라고 했냐면 뷰테인과 프로페인 기체 혼합물이 돼. 기체야. 근데 얘를 프로페인은 몇 도더라? 한 마이너스 한 44도? 요 정도가 끓는 점이야, 얘가 끓는 점이 한 마이너스 44도 정도 돼요. 근데 뷰테인은 한 마이너스 0.5도씨 정도가 끓는 점이에요.
근데 소금이랑 얼음이랑 섞어 놓잖아요. 그럼 한 마이너스 20도씨 정도 돼요. 그러니까 뷰테인은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끓는 점 아래니까 액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20도씨가 얘 끓는 점보다 얘가 높지. 얘는 끓어 있는 거지. 끓어져 있는 상태, 기체 상태인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뭐 이용한 거야? 끓는 점 이용한 거야. 끓는 점. 그래서 이래서 이제 액체인해는 따라내면 분리가 되는 거야. 그게 액체인해랑 뭐 기체인해를 분리하는 거야. 어렵지요. 하여튼 끓는 점을 이용한 거다.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에 넣어서 분리하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사용탄소 분별 깔때기에 넣어서 분리하면 되는데, 자, 물이 아래층이래. 물이 아래층, 에테르가 위층. 근데 지금 이거는 보면은 사유화탄소가 물의 아래층이래. 사유화탄소. 그래서 사유화탄소가 제일 밀도가 큰 거죠.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에 19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이다.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B죠, B. 구간을 써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B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극가닥을 서술하죠. 아, 어렵다. 에탄올의 끓는 점이 더 낮기 때문이다. 이런 거 써야죠. 에탄올의 끓는 점이 물보다 뭐 낮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가 먼저 여기 먼저 끓어 나오는 겁니다. 여기. B. 20번. 물과 액체 A의 혼합물, 물과 액체 B의 혼합물 중 증류로 분리하기 더 적당한 혼합물을 고르시오. 자, 증류로 분리하려면 섞이는 거야. 근데 끓는 점 차이는 많이 나야 되는 거야. 물하고 섞이죠. 끓는 점 차이가 얘보다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 얘랑 얘는 왜 증류를 안 하냐면 섞이지 않으니까 그냥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별 깔때기에 넣고 분리하면 돼요. 섞이지 않으면. 근데 섞이는 애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분별 깔때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A 쓰시면 되고, 이유는 물과 섞이고 끓는 점 차이가 B보다 크다고 하자. B보다 크기 때문이다. 끓는 점 차이가 있어야지 증류가 가능한 겁니다. 우연치 않게 비슷해, 진짜로 막. 그러면 분리 잘 안 돼. 왜냐면 둘 다 그냥 끓어서 같이 나오니까. 끓는 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1번. 밀도가 다른 두 고체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액체에 넣고 분리하려고 할 때 필요한 액체의 조건 두 가지. 고체를 녹이면 안 돼요. 녹이면은 또 다른 혼합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체를 녹이지 않고 밀도가 두 고체의 중간 정도가 돼야죠. 딱 중간은 어려우니까 이제 중간 정도 되면 됩니다.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고 이렇게 중간 정도 돼야지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히고. 22번. 자, 이 실험기구의 이름 분별 깔때기 아셔야 되고요. 분별 깔때기. 그 다음에 밀도는 지금 B가 큰 거죠. B가 더 아래층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혼합물의 분리 두 번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앞에는 그냥 읽으면 그래도 이해가고. 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예요. 용해도차. 용해도차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도 있고 사실은 그 용매에 따른 용해도도 있는데, 재결정이라는 방법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 어렵죠? 뭔 소리 하나? 일단 얘를 고체인데 어떤 불순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얘를 넣고 녹여요. 가열을 하면은 더 잘 녹겠지. 근데 어떤 애는 용해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애는 녹였다가 온도를 낮추면 고체가 이만큼 이렇게 되잖아. 질산칼륨 같은 그런 애. 그래서 어떤 애들은 고체가 돼서 이렇게 녹았다가 온도를 낮추면은 고체가 막 되는데, 어떤 애는 고체가 잘 안 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불순물은 그냥 녹아있는 상태로 있고, 내가 얻어내고 싶은 애는 결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녹였다 다시 결정을 만드는 거야. 그게 재결정이라고 하지, 이거. 녹였다가 결정을 만들어요. 근데 결정의 특징 아셔야 되는데, 결정은 자기네들끼리 사실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어. 어떤 뭐 소금 결정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요. 지네들끼리 모여 차곡차곡. 불순물이 여기 못 끼어 들어가요. 그 결정이 만들어지는 건 되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 결정. 그래서 결정을 만들어 가지고 분리하면 돼.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가 이건가? 이거 보자. 물 100g에 질산칼륨 30g과 황산구리 1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녹여. 40도씨에 녹였네요. 그럼 일단 액체야, 둘 다 녹아있는 상태. 근데 걔를 얼음물에 넣고 0도씨까지 냉각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용해도를 보시면, 질산칼륨은 40도씨에서 용해도가 안 써있네. 안 써있네요. 근데 0도씨에 대한 용해도는 이거는 있는 거지. 요거는 용해도가 아니라 그냥 녹아있는 양이야,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근데 0도씨에서 용해도가 13.6g까지 녹인다, 이 소리야. 이게 용해도죠. 근데 30g 녹였는데 13.6g은 액체 녹아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안 녹지. 안 녹는 애가 뭐야? 얘가 석출되는 건데, 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결정으로 석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냅두면은 이 벽면에 결정이 막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질산칼륨이. 근데 얘는 황산구리 100g에서의 용해도가 얼마야? 14.2야. 근데 얼마 있었어요? 1g 있었지. 1g은 다 녹지. 14.2g까지 녹이는데 1g 딸랑 있는 건 다 녹을 거 아니야. 녹아있는 애는 그냥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깔때기에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이 된 애는 어떻게 이렇게 걸리지. 근데 얘는 액체에 녹아있으니까 통과해, 그냥 밑으로. 그래서 질산칼륨을 14.6g을 순수하게 얻어내는 거야. 사실 황산구리는 못 얻어내요, 원래는. 황산구리는 그냥, 이건 목적이 뭐냐면 질산칼륨을 순수하게 얻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질산칼륨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를, 제목도 이렇게 써있네.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분별 결정이라고 합니다. 분별 결정. 분별 결정이라고 해요.
이게 어려운데 개념 확인하기 다시 한번 볼게. 자, 1번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근데 이거를 용매를 증발시켜도 돼요. 용매를 이렇게 살살 증발시키면 안 녹는 애들이 결정이 되거든. 물의 양이 적어져서. 아무튼 그런 거를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정. 그 방법 이름이. 자, 요거 다시 봐봐봐. 염화나트륨 5g과 붕산 20g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물의 양도 중요한데, 물의 양이 100g입니다. 얘를 80도씨까지 가열하면, 잘 봐요. 여기 봐. 붕산은 80도씨에서 용해도가 한 20, 한 3, 4? 뭐 이렇게 되네요. 근데 붕산 얼마 녹였어요? 20 녹았지. 그러니까 20은 다 녹은 거예요. 용해도가 한 23 정도 되니까. 염화나트륨은 얼마야? 뭐 거의 한 40 가까이 되네. 근데 염화나트륨 5g 녹였지. 5g이 다 녹은 거야. 이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용해도보다 적게 넣었으니까 다 녹은 거지. 용해도만큼은 녹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온도를 20도씨로 냉각을 해요. 근데 붕산의 용해도가 얼마가 되니? 5지, 5. 아까 난 20g 녹였는데 지금 용해도가 5잖아. 그럼 붕산이 몇 g이 석출되겠어요? 15g이 석출되는 거지. 그쵸? 20g을 녹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5g만 녹아. 그럼 15g은 석출되는 거지. 안 녹으니까. 석출되는 물질의 종류는 붕산이고, 양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15g이고. 근데 염화나트륨 봐봐요. 염화나트륨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5.9야. 근데 염화나트륨 몇 g 녹였어요? 5g 녹였잖아. 근데 35.9까지 녹는데 5g 녹였잖아. 그럼 다 녹는 거지. 그래서 걔는 석출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애를, 요렇게 된 애를 깔때기에다가 거름종이 깔고 이거를 이렇게 들이부으면 결정만 여기 걸리고 나머지 액체랑 다른 애들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붕산은 염화나트륨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다. 크죠? 크죠? 얘는 쓱 작아지지만 얘는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큰 거죠? 절대적인 게 큰 게 아니라 차이가 큰 거죠? 자, 요게 어려운 거죠, 이게. 맞아. 크로마토그래피 좀 이따 하자. 만약에 천일염이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을 염전에 가둬두고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나올 거 아니야? 걔를 천일염이라고 해. 그냥 얻어낸 소금. 근데 천일염에 원래 여러가지 미네랄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몸에는 좋대, 천일염이. 근데 천일염에는 염화 나트륨도 있고, 사실 나중에 또 이것도 배우면 안 돼. 염화 나트륨도 있고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요. 조금 섞여 있어요. 그 소금을 이루는 물질들이 좀 섞여 있어. 소금이 사실 순수한 소금이 아니거든, 원래는. 아무튼 그런데 염화나트륨은 짠맛이 나고 얘가 주성분이긴 하죠. 요게 쓴맛이 나, 약간. 그래서 얘를 정제를 해. 그래서 소금을 얻어. 그러면 염화나트륨이 대부분이 돼. 요거는 제거를. 그러면은 짠맛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뭐 요리사인데, 내가 요리사인데 내 요리에 좀 쓴맛이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제 소금을 쓰는 거예요. 재결정을 해서. 이게 재결정을 하는 거다. 합성 의약품을 정제할 때. 하여튼 약품을 만든 다음에 순수하게 할 때, 뭐 알약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거 이제 순수한 물질이 필요할 때 재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물질의 특성 쓰레지, 물질의 특성. 특성은 용해도인 거야. 용해도를 이용한 방법이 재결정이고요.
방법의 이름을 써라라고 하면 제결점 쓰는 거고, 특성을 써라라고 하는 거는 용해도를 이용한 거니까 용해도 쓰시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 더 옆에 있는 거 다시. 자, 질산 칼륨 50g과 황산구리 5g이 섞여 있는데 물은 100g이네요. 그러면은 160도씨에서 봐봐요. 60도씨에서 질산 칼륨이 한 용해도가 거의 한 110 정도 돼. 50g 다 녹지. 물은 100 썼다 물. 황산구리도 31. 얼마인가? 모르겠다 이거는. 아니네. 뭐 한 요 정도 돼. 근데 5g 녹였으니까 다 녹지. 다 녹았어요. 그런데 얘네를 냉각을 해서 20도씨까지 냉각한 거예요. 근데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31.9야. 아까 50g 넣었는데 31.9만 녹는데, 알겠어? 이거 알겠어? 왜 빼야 되는지 알겠어요? 요만큼은 녹아 있으니까 1, 8, 4, 1 18.1g은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황산구리는 용해도가 20이지 20. 5g 넣었는데 20이면 5g은 다 녹아있지. 석출이 안 되지. 그러니까 걔는 석출이 안 되니까 분리가 되는 거야. 응? 요게 용해도를 이용한 이제 재결정 방법입니다. 요게 어렵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물론 이제 처음 들어보면 어려운데 읽어보시면 쉬워요. 사실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다. 대개는 이제 뭐 이렇게 색소 분리 같은 걸 합니다. 혼합물을 여기다가 찍어 놓고, 이게 종이 같은 건데, 종이. 용매 담궈 놓으면 용매에 종이를 따라서 이렇게 스며 올라가거든. 이렇게 스며 올라가요. 저쪽 교실에 이거 실험해 놓은 거 있는데, 그러면은 용매를 따라서 올라갈 때 이 초록색 애가 이동하는 속도랑 빨간 애가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요. 분리가 된 거야.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된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 분자 구조가 다르면은 용매량의 인력이 달라.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가지고 끌고 올라갈 때 얘 요만큼 올라갈 때 얘네 요만큼 올라가. 속도 차가 나. 속도 차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거다. 이 방법은 되게 유용한 방법이어서 선생님들 원래 대학원 있을 때 이런 실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걸로 분리하거든요. 약물을 이렇게 약품 같은 거 분리할 때. 요거는 이제 노벨상을 받은 그런 분리 방법이야. 사실 알고 보면 분리 방법이 이게 간단한 거야. 그렇게 간단한 거고, 너희들이야 뭔 소리 하나 모르겠지만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분별, 증류 이런 거보다 훨씬 간단한 거예요. 증류하고 이런 거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시간이 짧고 적은 양을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딸랑 요만큼 찍는 정도의 양만 있어도 분리가 돼. 적은 양 분리됩니다. 그 다음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거야. 아무튼 얘는. 자, 그래서 뭐 도핑 테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운동선수한테 받은 그 소변 샘플 이런 거를 이게 같이 다 섞여 있으면 뭐가 뭔지 몰라. 근데 그런 거를 이런 어떤 그 HPLC라고 해서 하여튼 분리하는 장치에 넣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분리가 돼. 그럼 여기 끝에 검출기가 있어서 얘는 어떤 약품 뭐 이게 나와요. 금지 약물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크로마토그래피로 도핑 테스트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실험할 때 이 마개를 막고 하는 게 좋아요. 막으면은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올라가요. 용액이. 그 다음에 이 혼합물을 용액에 퐁당 담그면 안 돼. 담그면 그냥 퍼져나가기 때문에 용매는 혼합물보다는 아래층에 있어요.
그래야지 스며 올라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찍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진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매에 잠기지 않아야 된다. 얘가 이렇게 그냥 잠겨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 읽어두시면 좋고. 자, A 혼합물은 B는 순물질이에요. 얘가 순물질. 근데 A 혼합물은 지금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보면 아는데, 그쵸? 맞아요? C 혼합물은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거야. 혼자 있는 거, 혼자. 이게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A 혼합물은, B와 C의 혼합물이었구나. 이게 높이가 똑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전개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D도 순물질이네. 근데 이 혼합물은 D와 C죠. C의 혼합물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옆에 이렇게 같은 애가 같은 애야. 전개 속도가 똑같은 애가 같은 애야. 얘가 얘랑 얘랑 같은 애야. 얘랑 얘랑 같은 애야.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거, 잉크 색소 분리, 식물의 색소 분리,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 단백질 성분 검출, 식품에 들어있는 농약 검사, 의약품 성분 검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다. 자, 여러 가지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소금, 모래, 에테르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에테르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액체야, 액체. 액체고 물하고 안 섞여요. 물하고 안 섞이는 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모래는 어디에도 안 녹으니까 그냥 거름종이로 걸러내면 돼. 그럼 나머지 3개 남았죠? 그 다음에 소금은 물에 녹아 있을 거야. 그거는 그래도 예상 가능하죠? 소금 물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물하고 에테르하고 안 섞이기 때문에 분별 깔때기로 위층 에테르 분리해내고 아래층에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 근데 얘는 증류를 하면은 물은 날아가고 소금은 남아있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물은 다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액체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 4가지 혼합물 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물질을. 자, 여기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돼요? 했어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거다. 자, 매우 적은 양도 분리하기 어렵다라고 되는데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요만큼 가지고 뭐 증류를 해라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고 얘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성질이 비슷한 혼합물 분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성질이 비슷해도 요걸로 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용매의 종류에 따라 성분 물질이 이동한 속도 달라지네. 이 얘기는 안 했네. 달라져 이게. 왜냐면 용매가 달라지면 잡아당기는 힘 이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거는. 자,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은 최소 몇 가지냐? 하나, 둘, 세 개지. 세 개 있는 거야. 근데 왜 최소라고 말하냐면 이게 아주 재수 없으면 여기 겹쳐 있을 수도 있어. 뭐가 이렇게. 어찌됐건 최소한 3개는 있는 거야. 3개 분류가 다 됐으니까 지금 3개는 있는 거고,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 중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물질은 용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A가 여기 출발점 여기잖아. A가 가장 이동하는 속도가 빠른 거죠. A가. 물, 소금, 모래가 섞인 혼합물은 일단 모래는 물에 안 녹으니까 걸러주면 돼. 거름종이로 걸러주면 돼.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증류장치를 이용해 분리하면 되죠. 자, 요런 거 꼭 나오거든요. 사실 크로마토그래프에서 요런 거. B는 혼합물인데 A와 C의 혼합물이고요. D는 혼합물인데 C와 E의 혼합물입니다. 이해 가시죠? 옆에 줄만은 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몇 분 안 남았는데, 네. 일단은 스텝 1까지만 오늘 하자. 그러면 스텝 1, 네, 6번까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좀 어려운 것도 있어서.
해봤나? 볼까요? 예. 천일염에는 불순물이 조금 섞여 있는데 녹였다가 다시 재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떤 특성,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고, 이런 방법은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결정을 만든다, 뭐 이런 뜻이죠. 3번. 그 다음에 이거 물의 양 체크해야 되고요. 100g 가지고 했습니다. 물은 이만큼 녹였다. 20도씨로 냉각하였다. 2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시면 31.9지. 질산칼륨은 100g 녹였는데 31.9g만 녹는 거예요. 나머지 안 녹으니까 석출되죠. 68.1g의 질산칼륨이 석출이 됩니다. 황산구리는 20g까지 녹는데 10g만 녹였잖아. 그게 석출 안 되지. 20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용해도가 20이다. 20. 자, 그 다음에 질산칼륨 50g과 황산구리 5g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이거는 물이 50g이다. 이런 게 중요한데, 물이 50이야. 아까 전에는 물 100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60도씨에서 이 혼합물은 불포화 상태이다.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60도씨에서 100이 넘어요. 그쵸?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이 넘어. 그러면은 물이 50g이면은 적어도 50g 이상은 녹아요. 근데 여기는 50g만 녹였잖아.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죠? 뭔 얘기인지 알까? 수치가 딱 나오면 좋겠지만 하여튼 물 100g에 100g 이상 녹아. 근데 여기는 물이 50g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원래 55g은 50g 이상은 녹아. 근데 50을 녹였잖아. 50. 그러니까 불포화지. 황산구리는 얼마인지 이렇게 안 알려주네. 20보다는 많아. 20보다는 많아. 그러면 물이 50g이면 절반 녹는 건데 10g 이상은 녹아. 10g 이상. 근데 5g만 녹였잖아. 5g.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지. 불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뭔지 알겠나? 불포화 상태. 포화 상태 아니다라고. 그 다음에 질산칼륨은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다. 그래프가 가파르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 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하면 질산칼륨 18.1g이 석출된다. 20도씨에서의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31.9야. 봐라, 31.9인데 물은 50g 밖에 없으니까 이게 100g이면 이만큼인데 물은 50g이니까 절반만 녹는 거예요. 그럼 얼마다? 10 6은 안 되는 거죠? 15.95 맞나요? 15.95만큼 녹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가 얼마를 녹였어요? 50g을 녹였잖아. 50g 중에 15.95는 녹아 있고 이만큼 녹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석출되는 거죠. 그래서 빼면 얼마인가요? 또 34.05. 이거 아니죠, 그쵸? 일단 이거 아니고 34.05 맞네요. 그 다음에 4번에 20도씨로 냉각해도 황산구리 결정으로
석출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왜냐면 2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시면 황산구리가 20이지. 근데 이건 물 100g 기준이니까 20인데 50g이라고 줄이면 10g은 녹는데 황산구리 원래 얼마 넣었어요? 5g밖에 안 넣었어. 10g까지 녹는데 그러니까 황산구리는 결정으로 석출되는 게 없지. 이해 가시죠? 뭐지? 틀린 거 찾는 거구나. 이거 맞았고 이거 맞았고 이게 틀렸군요. 요게 맞았고 이거 맞았고 3번 틀린 거 찾는 거였구나. 얘는 얘가 아니라 아까 계산했더니 34.05g이 석출되는 겁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용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이런 거 합니다. 자, 성분물질이 비슷한 애도 분리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 좋은 거야. 분리할 수 있어요. 끓는 점이 비슷하다. 그래도 이걸로 분리하면 분리돼요. 요거는 맞고.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D는 혼합물이다. 혼합물이지. 두 개 섞여 있으니까. B와 C는 순물질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A의 성분은 최소 3가지다. 하나, 둘, 셋. A는 B, C, D를 포함한다. B는 괜찮고 C도 괜찮은데 D는 없잖아. 얘. 없지, 그쵸? 그러니까 아니죠. 높이 올라간 성분일수록 용매를 따라 이동한 속도가 빠르다. 맞죠? 몇 번?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리한 예가 아닌 것은 이런 거 그냥 읽어두시긴 하셔야죠. 단백질 성분 검출 맞고요. 의약품 성분 검출 맞고요.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맞고요. 다 맞는데 이건 아까 뭐였지? 이거는 이거 뭐였어요? 이거는 이제 밀도차. 혈구랑 혈장의 밀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원심 분리하면 혈구는 바깥쪽으로 가고요. 혈장은 안쪽에 있어가지고 분리가 됩니다. 아까 이거 밀도차 할 때 설명했다 이거. 설명은 적으셨구나. 설명했습니다. 자, 이 페이지 55쪽 숙제로 55쪽만 할게요. 아무튼 좀 만약에 하여튼 시험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어디 나가요? 어디? 앞에 뭐 호흡 뭐 이런 거 나가요? 이런 거 해요? 네. 동물 뭐 이런 거 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다음 주부터는 이거를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그냥 오투각으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대비 더 철저히 하고 요거는 나중에 기말 볼 때 문제 이거 활용해서 할 거고 숙제는 해오시고요. 네, 다음 주부터 그냥 오투각으로 해서 시험 대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했어요.